아까 우리 농지증 했잖아요. 농지증. 예. 우리 수확료 다 1년 수확료 다 뽑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남부산 농협 같은 경우에 이 단위 농협이잖아요. 뭐 동네 농협도 있고 단위 농협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경매로 낙찰을 하나 받아요. 그냥 현금 한 500만 원, 1000만 원. 우리 나중에 수업 5월달, 6월달 커리큘럼 제가 미리 드렸는데 최대한 커리큘럼 위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강의를. 그런데 이제 뭐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거, 1000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테마를 또 좀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현금 1000만 원 미만의 돈으로 농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낙찰을. 근데 이 농지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찾아보면 나중에 진짜 막 대박 터지는 이런 땅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농지를 내가 소유를 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농협에 조합원 신청을, 조합원으로 해서 가입을 하세요. 농지가 있으면은 농협에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조합원들은 준조합원도 있고 조합원이 있는데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대출을 LTV를 10%를 더 줘요. 70% 대출해 줄 걸 80%. 금리도 조금 더 할인해 줘요. 근데 제일 큰 건 뭔가 하면 내가 조합원이니까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이제 많이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낙찰을 받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대출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대출을 해서 은행 이자 나간 거 있잖아요. 이걸 다시 결산해서 배당금 받은 것들이 한 번은 배당금을 한 400만 원 넘게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대출 이자를 냈든 아니면은 그냥 예금을 했던 그런 이자 혜택 부분에 있어서 추가 배당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나오잖아요. 주식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처럼 배당금이 나올 때 이 배당금 금액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부산에 있는데 전라도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농사 짓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해줘요. 근데 부산에 있는데 제주도에 농사 짓겠다 하면 비행기 타고 언제 날아올 건데 이렇게 좀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먼 거리가 아니고, 아니면은 거기에 내 연고지 친척들이 있어서 누가 농사 짓는데 내가 같이 지을 거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것 여하튼 할 수 있는데, 저도 부산 경남 쪽에 있는, 부산 경남 해봤자 뭐 김해, 양산 가까운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소액으로 해서 하나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만일에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농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농협에 조합원으로 해서 농협의 활용을 잘 해요. 그러면 1000만 원 은행에 놓아가지고 받는 이자나 이런 혜택보다는 훨씬 더 커요. 그럼 이 돈이 우리 1년 동안 수확료 뭐 해봤자 돈이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그 수확료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 사람의 정서는 있잖아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땅을 한 1000평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뭔가 좀 뿌듯해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올 12월까지 우리 강의 들으면서 그냥 목표를 내가 땅 가지고 있는 땅이 없으면 농지를 다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서 싸게 낙찰받아서, 근데 좋은 땅을 받아야 되겠죠. 적어도 도로를 물고 있다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절대 농지 이런 거 말고 농림지역의 농지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받아가지고 꼭 농협의 조합원으로 이제 되어서 활용을 잘 하시면, 그리고 그 땅 가치가 올라가는 가치도 굉장히, 자본이득의 가치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목표 하나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땅을 하나 사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이게 건축행위가 되는 땅이다 이러면은, 도로 물은 땅이면은 이게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 크게, 그렇죠, 전원주택을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 그러면은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앞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공지로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공지로 띄워놨어요. 블로그에 띄워놨어요. 저희 회사 이래 돼 있고. 전화번호는 뭐예요? 물어보시길래 제가 프린트물에도 전화번호를 항상 이제 넣는데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 리츠 부산 부동산 중개법이 매물 검색 링크에서 요 공지로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자, 그 다음에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착신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로 전화해서 문의하실 때는 이렇게 639-9011에서 3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현재 수강생이라고 하시고 하시면은 지번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매매 229건, 전세 50건, 월세 198. 월세는 거의 다 산 거예요. 매매는 많은 부분이 건물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래 전체에서 매매 이렇게 하시고 매물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 이렇게 하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다가 공동중개도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요 물건을 만일에 클릭을 했다. 17억.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담당 공동중개사 누구로 연락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목골역, 도보 3분, 뭐 남구청, 남부교육청, 보건소, 강북서 밀집지역. 이 물건 좋거든요.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공실 없는 알짜 건물에서 이 번호로 꼭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쭉 돼 있고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지번이나 위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물건은 위치 노출을 잘 안 하거든요. 위치 노출 안 해도 물건 다 찾는데, 위치 노출하면 한 달 지나면 물건 다 날려버려요. 모든 부동산에서 물건 작업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건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조금 잠깐 하다 말았는데 나중에 또 수업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부동산 디스크를 활용해서 이 면적 있잖아요. 이걸 제곱미터로 고치면은 이 대지 제곱미터, 연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그 건물에 관한 또 면적이 나오잖아요. 건축 면적. 그럼 건축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토지 면적, 사용 승인일, 요거 딱 넣으면 물건 바로 찾거든요. 부동산 디스코에서. 그래가지고 물건 개발하시면 돼요. 지번이 뭔지. 근데 바로 이제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물건 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의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 1월달에 시작할 때 강의의 목적은 일단은 계약이에요. 내가 팔든 내가 사든 내가 임대로 들어가든 내 건물을 새로 놓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은 매매든 임대든 내가 계약을 시켜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수강의 목적인데, 강의 듣는 거의 목적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업 듣는 이유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가 건물 매매했는데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는 못해요. 제가 2, 3개월 짧은 시간에 계약을 한 10개 넘게 했다고 했잖아요. 뭐 80억짜리, 50억짜리, 뭐 40억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동안 이게 손님들마다 굉장히 어려운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 클레임 걸고 문제 생기고 뭐 누수 하자다 뭐 책임 있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거의 넘어갔을 거예요. 도저히 일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체계를 잡고 나면 그 문제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약서도 잘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 말고 일반인들은 그 앞에 뭐 금액이 이제 뭐 100억 조금 안 되는 물건 파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팔고 나서 잘못 팔았다 이래가지고 매수자가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2번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2번. 그러니까
건물을 잘못 사면은 골병 될 수도 있는데 또 잘못 팔면은 계약서 또 잘못 적으면 팔고 나서도 정말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일반인들이라도 내가 건물을 팔 때 어떻게 계약서를 적으면 될지, 예, 건물을 살 때, 그럼 임대를 놓을 때, 내가 건물주면은 임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주면은. 그럼 임대를 어떻게 잘 놓으면 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이렇게, 예, 들어가서 보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유튜브 이렇게 바로가기에서 딱 하면은 이거를 며칠 전에, 네, 아직 지금 구독자 4명밖에 없죠. 네, 이거 새로 만들었거든요. 새로. 네, 며칠 전에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그냥 네이버에서 한문진 검색하셔가지고 블로그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 또 링크 시켜드리잖아요. 단톡방에. 그럼 거기 들어가서 보시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오신 우리 감독님부터 해서 굉장히 정말 능력 있는 유명한 감독님이 유튜브 지금 이렇게 또 해주고 계시는데, 잘 올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 3월달 한 것도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강의가 이제 그냥 풀 영상은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테마별로 해서 약간 좀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좀 보기 좋게 하고 쇼츠 만들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는데 먼저 빨리 보실 수 있도록 그냥 1시간짜리 풀 영상 강의는 먼저 올려드릴 거예요. 뭐 자막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내용을 넣어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안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받는 이 강사료보다 유튜브 이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강사료 받은 것보다 돈을 더 보태서 이렇게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나중에라도 좀 수업 들으신 분은 다시 보면은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테마별로 탁탁탁탁 해서 재생 목록도 예를 들어서 계약 전 해야 될 거, 계약 후, 계약 잔금 때 해야 될 거, 아니면 뭐 용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아니면 특약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테마별로 해서 탁탁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나중에 그 재생 목록만 쫙 봐도 내가 계약할 때나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제가 폰으로도 이제 외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유튜브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네이버 이제 부동산 매물 광고 나가는 거, 리츠 부산 매물 폰으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링크를 맨 위쪽에 그냥 딱딱 제 전화번호 바로 밑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링크를 블로그 링크를 나중에 단톡방이나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 제 리츠 부산 매물들 광고 올라가는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뭐 매수든 매매든 임대든 중개든 이렇게 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계약서 특약상. 예. 자, 상가 건물 계약서 특약상 보겠습니다. 자, 건물 매매 계약할 때 아래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일일이 다 말을 하기 어려우시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본인이 따로 준비를 해놨다가 계약할 때 좀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약서에 특약상에 다 일일이 넣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앞에 1, 2, 3월달 수업 중에 했는데 제가 더 보완해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래 확인서 상가 매매 계약 시 매매 당사자에게 고지 설명 후 확인받기. 그냥 아니면은 프린트만 나눠줘도 해서 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아래 확인서 내용을 응용해서 특약상에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상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특약상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 특약상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할 때 지금 이 매뉴얼들이 정말 그 여러 개를 막 취합해가지고 해놨는데 나중에 또 더 보완해서 또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서에 보시면 계약 상방 당사자인데, 자, 이렇게 한번 확인시켜서 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매매 계약 후 소방 하자 부분이 있으면 소방 관리는 매도 매수자 간에 직접 서로 연락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중개사는 소방 관리는 그 중개 대상물 물건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부분만 체크한다. 실제로 제가 경험 많이 한 내용이라서 적어놨어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소방 관련되는 내용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나중에 소방 관련해서 공사비가 처음에는 건물이 한 100억, 200억 넘어가면 처음에는 뭐 200만 원 견적냈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견적이 몇천만 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될 건데 꼭 공인중개사를 걸고 넘어지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개대상물 물건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부분 말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도와주기는 도와주겠지만은 당사자끼리 좀 그런 것들은 좀 의논해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검사 등 소방시설 관련 문제가 없는지는 매도자에게 질문하여 문제 없는지 체크하고 매도자가 직접 도장 찍고 이러면 서명하니까 계약서에 직접 도장 찍고 서명하잖아요. 그래서 소방 관련도 추후 문제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상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소방 관련해서 혹시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소방검사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가 막 검사 안 했는데 지나갔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은 매수자 문제예요. 소방 관련되는 검사. 그 다음에 그 계약 진행할 때 건축물 현황도 평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꼭 매도인에게 요청하고 건축물 현황도로 실사를 하는데 가능하시면 건축사 대동해서 실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 금액이 적어도 한 50억 넘어간다 이러면. 그래서 미리 협조 동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 실사하려고 하면 임차인이 동료된다면서 건물 내부 실사를 협조 안 해주는 매도인들이 좀 자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미리 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요 계약할 때 항상 가계약금, 특히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은 가계약금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원칙을 지켜서 하셔야 돼요. 가계약금 들어갈 때는 꼭 등기부 떼보시고 등기부를 계약 당사자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 뗀 거 보내주시고 등기부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고, 간혹가다가 계약금 넣고 나서 건지당 설정이 있네 하면서 건지당 설정 금액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번 발급해서 해주는 거는 가계약금 동의문자 발송 전에,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중도금 들어갈 때, 잔금할 때 꼭 발급해서 항상
그 계약 당사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놓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급하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아파트 아니고 집합 건물 산 거 아니고 이런 비주거와 관련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꼭 주셔야 되는 게 토지이용 계획인서 발급받아서 주셔야 되죠. 토지이용 계획인서. 그래서 계획도로 저촉이 있는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무슨 미관지구, 경관지구 뭔지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건축하는데 제한이 있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 뭐 이렇게 경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꼭 떼가지고 주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안 나와 있어도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불법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만일에 이거를 이야기 안 해주면 이런 공인중개사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이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본인들이. 건축물 대장 떼서 주세요. 토지 이용 계획에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등기부 해서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떼시든지.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본인 책임하에 하는 걸 원칙으로 꼭 삼으셔야 돼요. 매뉴얼대로만 가면은 원칙대로만 가면은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원칙을 어기고 대충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창틀 누수 이런 걸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비가 많이 내리쳤는데 창틀 사이에 막 비 누수대에서 이거 가지고도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누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누수 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서 매도자가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건물 누수에 관해서는 매도자가 고쳐줘야 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아는데 실제로 이제 당해보면은 좀 틀려요. 그럼 실무상은 이 누수는 잘 안 잡히거든요. 시간이 가도 잘 안 잡히고 또 비가 많이 와봐야지 돼요. 그래서 누수 부분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돈으로. 돈을 경비를 견적을 내요. 양쪽 당사자끼리. 견적을 내서 그 견적을 협의를 해서 그냥 경비로 돈으로 매도인이 돈을 주고 매수인이 마음에 들도록 공사를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누수를 하나 고쳤는데 1층에 누수 고쳤어요. 근데 또 지하에 또 생겨요. 몇 개월 뒤에. 또 나중에 한참 뒤에 또 뭐 옥상에서 옥상 바로 밑에 층이 또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누수 부분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잔금 친 날로부터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거든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안날로부터 6개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안날로부터 6개월. 그런데 이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잔금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채권 소멸 시효 규정이 10년이에요. 채권 소멸 시효 규정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하는 기한일을 인도일로부터 잔금일로부터 1년으로 국한시키는 특약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는 게 좋아요. 10년 동안 계속 시달려 보세요. 내가 집 팔았는데 건물 팔았는데 계속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계속 전화 오고 뭐 해달라 이러면은 집 건물 팔고 나서 진짜 고생해요. 건물 사고 나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돈으로 딱 해결하고 합의를 보고 이 얼마보다 넘어가는 거는 경비는 그럼 매수자가 알아서 한다. 그 다음에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은 그냥 1년으로 국한시킨다. 1년으로. 안 날로부터 6개월이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2년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3년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매매 당사자끼리도 그렇게 합의 보는 게 좋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적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누수 문제는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오래된 건물이면.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 관리와 각 관리업체 설계 부분도 관리회사들 있겠죠. 건물 같으면은
매도자, 매수자 간에 서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프린팅물 대충 해가지고 주는데, 저희들이 같이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요거는, 저희들이 어떤 서비스의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들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편하게, 한 달에 한 사람 또 걸치지 말고, 당사자끼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관리회사 이런 데도 뭐 승계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 규모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미리 이제 매도인한테 연락처라든지 이런 관리 업체들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처 같은 거 받아서 그거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주는 게 좀 좋죠. 그럼 공인중개사도 그 내용을 좀 가지고 계시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좀 도와주시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당사자 간에 또 할 수 있는 건 좀 하라고 미리 좀 확인서 해가지고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전기,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은 매도자가 잔금일 기준으로 체크하셔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특약조건에 기재를 해주면은 그럼 제일 깔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금액에서 절충을 했잖아요.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제일 깔끔하고, 그럼 내가 5천만 원 싸게 샀다. 아니 별도로 2천만 원을 받았다.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매매 금액 절충이나 아니면 경비를 직접 받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편한데, 그게 아니고 법대로 하나하나씩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해서 서류로 우리 출력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임차인 임대차 승계 확인서와 관련해서, 자, 임차인 임대차 승계 확인서 관련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서대로 매수인이 승계받는 것을 통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그 임차인한테 좀 협조를 이제 통지를 이제 해주는 거죠. 매수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내용 확인과 승계 확인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팔고 나서 잔금 받고 나면 내 몰라라고 그냥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인서 내용을 주면서 계약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중도금 들어갈 때는 또 안 보잖아요. 근데 잔금 칠 때 바쁘거든요. 그럼 계약 후 잔금 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잔금 치고 나서라도 좀 같이 가준다든지 그리고 가실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임차인들 만날 때. 그러면 매수인이 미처 돈을 이렇게 들여서 안 챙기면은 공인중개사가 개인 사비로라도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인사드리면서 승계 확인서 받는 게 좋아요. 이 바카스 한 박스 해봤자 뭐 10,000원, 15,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잔금 후 임차인에게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받는 것을 꼭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약하고 나서 임대차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현 임차인이 매각 사실을 알았잖아요. 매매되면은 알잖아요. 알고 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나 나가고 싶어 이러면은 계약 해지를 매수인한테 요청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이게 98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벌써 98년에. 그런데 저희들이 연산동에 있는 빌딩을 하나 매매하면서 요 회장님이 근처 변호사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한 세 군데 네 군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서 야 그런 판례가 어디 있어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자기가 다른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임차인이 나는 계약기간 남았는데도 난 나가고 싶어. 소유주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나가고 싶다라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칠 때 최소한 잔금 친 날, 아니 잔금 친 날 바로 이제 직후라도 그 승계 확인서를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일 전에 미리 다 받아놓으면 좀 안심되겠죠. 그러면 이 임대차 승계 확인서 받을 때 임대차 계약서대로 월세를 안 주는 임차인들이 종종 있거든요. 선불로 돼 있는데 후불로 주고 있다든지, 선불로 줬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후불로 바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일날 주기로 했는데 뭐 15일날 준다든지, 그럼 이런 날짜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잔금 칠 때 월세 정산해야 되잖아요. 월세 정산. 그래서 꼭 임대차 승계 확인서에 선불인지 후불인지 지불하는 날짜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적으셔야 돼요. 승계 확인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소유주에 관한 계좌, 은행 이런 것도 기록해서 주시면 좋겠죠. 근데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는 승계 확인서를 따로 안 만들더라도 그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매수인 이름하고 도장하고 찍고 기존의 임차인 이름하고 도장하고 찍으면서 이 계약서대로 매매로 인해서 이제 임대차 승계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 임대차 계약서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차 승계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적고 그냥 이름 도장 이렇게만 찍으면 제일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는 별도로 뭐 문자로 보내주든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냥 원래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를 새로 적는 거는 여러 가지 법의 해석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계약서를 새로 적게 되면. 그래서 가능하시면 새로 적지 마시고 계약서를 기존의 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을 확인합니다라고 적어서 지금 실무상 꼭 필요한 내용들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적어서 이름 적고 도장 찍고 그러면은 매수인 또 이름 적고 도장 찍고 계약서에다 하나 적어버리면 제일 간단하죠. 아니면 승계확인서를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존 계약서 원래 계약서대로 매매 잔금 친 날 전에 기존 계약서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하실 때 수수료는 계약 때 절반, 잔금 때 절반 이렇게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미리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약할 때 보통 다 받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계약할 때 다 받으려고 하는데 이 매매 금액이 뭐 한 50억, 100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계약 때 수수료 다 안 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근데 반반씩 주세요라고 하면 보통은 줘요. 근데 이거를 계약 때 하나도 못 받고 잔금 때 받잖아요. 이거는 위험해요. 대부분의 이 계약자들이 그 수수료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해서 적어놨잖아요. 0.9% 얼마. 이거대로 다 안 주려고 그래요. 수수료가 뭐 5천만 원, 1억 이래 넘어가면. 근데 그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 찍었는데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은 미리 협의하셔야 딱 픽스해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수수료 가지고 장난치는 의뢰인들이 엄청 많아요. 잔금대 했을 때 있잖아요. 수수료 예를 들어서 0.9를 주기로 했다. 0.8 주기로 했다. 0.7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수수료 다 안 주려고 터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터집 잡고 그다음에 제 앞에 계약했던 경우는 터집을 뭐로 잡았는가 하면 그분
이제 저희 쪽에 세입자한 게 아니고 다른 공동중개한 부동산. 얘는 밥도 한 번 안 사냐? 밥도 한 번 안 사냐? 수수료가 얼마인데. 거기에 불끈해가지고 부동산하고 싸운 거예요. 부동산하고, 그 매도인하고. 그 매도인은 몇 년 동안 머슴처럼 부려먹으면서 오만 고장난 거 있으면 가서 다 고쳐줘라, 뭐 해줘라 하면서 관리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에 0.9% 딱 수수료 적었는데 절반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반도.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적은 거 가지고 소송하고 해서 다 받아내긴 다 받아냈어요. 그쪽 부동산에서. 그분도 대단한 분이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시면은 이제 물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수수료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시 절반, 잔금시 절반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도장을 찍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수수료 부분에 도장을 찍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에 계약자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수수료 절충 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얼마로 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가 뭐 7,500 뭐 80몇만 원이다. 근데 수수료 그냥 5천만 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 2,500을 깎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대 절반, 잔금대 절반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그거 하면서 나중에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뒤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름 적고 도장 찍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 수수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야, 니 0.9% 도장 찍었잖아. 뭔 소리 하느냐. 다 내놔라. 도장 찍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장도 있잖아요. 계약서도 그렇고 물건 확인 설명서도 그렇고 도장을 공인중개사가 안 찍는 게 좋습니다. 본인 보고 직접 찍으라고 하는 게 좋아요. 도장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실물 보실 때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거든요. 그러면 소송 가잖아요. 대원 판례는 아니 계약 당사자가 정확하게 계약서에 관해서 인지도 못하고 뭐 대충 읽고 넘어가고 설명도 안 해주고 이랬다고 하던데 도장도 뭐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뭐 찍고 넘어갔다고 하던데 뭐 여하튼 별 터집을 다 잡으면서 소송에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읽어주고 들었고 본인도 잘 확인했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직접 찍었다. 이렇게 되면은 재판 갔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좀 큰 것들은 뭐 20억, 30억 넘어가면은 좀 방금 말씀드린 원칙을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건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크거든요. 그리고 계약금도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거,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꼭 서명하고, 그러니까 이름 적고 도장을 계약 당사자가 직접 찍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지만 계약 당사자들은 서명 또는 날인이거든요. 그러면 도장만 찍으면 끝나지만 가능하시면 서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네. 서명만 하는 것도 아까 도장을 무조건 직접 찍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서명만 받는 것도 서명 또는 날이니까 서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에서는 도장보다 이 서명 사인하는 걸 더 법적으로 크게 치거든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도장을 찍으니까 서명이라도 직접 받으면 좋죠. 네, 서명이라도 직접 받으면. 하나 더. 네. 간인도 꼭 필요한 건가요? 간인은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크게 지금 부각시키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안전한 것은 간인을 찍으면 더 안전하겠죠. 네. 근데 어차피 계약서 다 이렇게 다 적고 도장 찍고 하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수수료 부분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계약 당사자 쌍방 같이 앉혀놓고 수수료 딜 하지 마세요. 이게 그 한쪽에서는 0.9% 수수료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절반밖에 못 주는데 0.45, 0.5. 그러면서 0.9 준다라는 사람한테 동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 뭘 그래 수수료 많이 줍니까? 이러면서 나는 0.7 위로는 줘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 뭐 많이 준다라고 하면은 고생했다라고 해도 0.7만 주면 되지. 이러면서 훈수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그래서 수수료 이야기할 때는 수수료 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따로 한번 보내고 가고 거기에 적어주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 매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 딜을 보면은 수수료가 돈이 최소한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분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또 왜 예민한가 하면 지금 건물을 살 때 웬만하면은 건물을 매수하는 쪽이 요즘 법인이 많잖아요. 법인. 근데 이 수수료 부분이 부가세는 포함 안 되는데, 수수료에 관한 부가세도 같이 받잖아요. 부가세는 포함 안 되는데 수수료 부분이 취득세 가세 표준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에 샀어요. 예를 들어 수수료가 만약 1억이었다. 그러면 취득세 기준이 100억이 아니고 100억 플러스 수수료예요. 그러면 내가 준 매수인이 법인인데 법인이 준 이 수수료에 관해서도 이 매수인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취득세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추면 취득세도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법무사에서 이걸 놓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취득세 끊을 때 수수료 부분 챙겨서 반영시켜서 끊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약하면은 법인이 매수인인데 등기할 때 취득세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매수인이 준 수수료 부분 있죠. 수수료 부분에 관해서도 취득세가 들어간다. 등기할 때.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양도할 때 공제는 하지만 취득세는 그냥 매매 금액의 취득세 내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는 일반인일 때. 일반인이 매수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이 매수할 때는 수수료 중과에 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시켜요. 등기할 때. 상가든 뭐든 어쨌든 매매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렇습니까? 상가 법률과 일단은 법인이 취득할 때 나가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는 법무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취득세과 담당자 있잖아요. 구청에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논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근데 놓치면은 갑자기 나중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네. 그리고 담당자가 신규로 새로 왔잖아요. 취득세과에. 그럼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제가 대노트캐슬 남구청에 이 취득세 부분 한 번 다 싹 다 몇천만 원씩 환급 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딱 이래 들어가는데 취득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틀린 거예요. 취득세 잘못된 거 아니냐니까 벌써 앞에 10개의 상가 호수가 롯데캐슬, 대노트캐슬 아파트에 그 10개의 상가 호수가 벌써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씩 줬어요. 5천만 원씩 취득세를. 5천만 원씩 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 정상인데 5천만 원씩 준 거예요. 그건 어떤 사례였는가 하면 어떤 회사가 상가 예를 들어서 15개를 턴키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턴키로 받고 이거를 턴키로 통째로 받은 이 법인 회사가 이걸 다시 분양을 시켰거든요. 분양을. 그러면은 이거는 대연 1구역 그 조합원 물건 상가에 관해서 분양권 전매로 되는 거예요. 그럼 분양권 전매로 되는데 플러스 P는 취득세에 안 들어가거든요. 취득세. 그래가지고 원래
아니요. 상가를 그때 할 때, 원래 분양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그 구청의 취득세 담당자인데도 당연하게 플러스 피해서 취득세 매겨야 된다고 앞에 10개를 그렇게 취득세를 다 때려서 취득세를 다 냈어요. 냈는데 제가 어떤 지침서하고 공무원들 지침서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면은 국세청 질의응답한다든지 뭐 세무서에 질의응답하면은 이걸 서면으로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다 받아냈어요. 석 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담당 공무원 담당자하고 하는데 뭔가 약간 애매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질의응답을 올려서 서면으로 받는 게 좀 요령이에요. 예. 그래서 여하튼 결과적으로 그 취득세 세금 다 환불해서 받아냈어요. 예. 자, 임차인 월세 정산은 잔금 전에 미리 정산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자, 월세 정산에 관해서 꼭 해줘야 되잖아요. 잔금 칠 때. 근데 미리 정산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협조해 주셔야 하고, 그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좀 복사를 해놓은 게 낫겠죠.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들을 다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선불 맞습니까? 후불 맞습니까? 확인하고, 월세 들어온 날짜는 이 계약서 날짜대로 맞습니까? 라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잔금 치는 날 이거 하려고 하면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잔금 치기 전에 미리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실 때 그 엑셀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으면 엑셀로 작업하시면 조금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들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협조해 주셔야 하고, 임차인의 미납월세는 민법상 매수인이 승계받지 않고, 자, 월세 체납된 거 있다. 이거는 매수인이 승계받지 않고 매도인의 문제로 기속되어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 2억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에 산다. 그럼 2억 공제하고 98억 잔금 되겠죠. 100억이면. 그런데 이 매도인이 월세 밀린 게 보증금 2억 중에 한 5천만 원 있다. 그래서 1억 5천만 공제하고 98억 5천도 이러는 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민법상 이 미납월세는 매수인이 승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미납월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말을 미리 이 계약할 때 확인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미리 고지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돈 많으신 분이 매도인이었는데 그 회장님이 자기가 딱 정산해서 자기 내가 해올게 이러면서 계약서도 복사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계약할 때. 야, 아직 뭐 이제 계약금 그러는데 뭐 계약서를 달라고 그래. 나중에 잔금 때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 회장님이 억지로 막 그렇게 정말 너무 완강하게 해가지고 딱 해왔는데 자기가 쫙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미납된 월세 매수인한테 떠넘겼어요. 매수인은 점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약할 때 꼭 계약서 가져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열람만 하면 안 되고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꼭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완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럼 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그 임차인 전화번호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불, 후불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하시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임차인 월세 정산하는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임차인 월세 정산은 잔금일 날부터는 매수인이 받는 거예요. 잔금일 날부터는 매수인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날까지는 매도인이 받는 거죠. 잔금일 전날까지는. 그럼 은행 대출이자도 만약 대출 승계했다. 그러면 잔금일 날부터는 매수인이 이자 내거든요. 매수인이. 그런데 잔금일 전날까지 이자는 누가 내죠? 매도인이. 자, 정리하면 월세는 잔금 치는 날부터는 누가 받는다고요? 매수인이.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임차인 월세 정산은 잔금일 전날까지는 매도인이 수령하고 임차인에게 월세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관리비 관련되는 것도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부터는 매수인이 월세 수령하여 받는 것으로 하여 잔금일부터의 월세는 매수인이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선불 월세는 월세 날짜에 매도인이 수령하고 후불 월세는 잔금 후에 들어오는 후불 월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또 받아서도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정산해서 계산하려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잔금일 기준으로 월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분리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그 승계확인서 그 하면서 자, 얼마까지는 얼마 잔금일 전날까지 월세 날짜 계산해서 이 얼마는 매도인한테 주세요. 매도인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잔금일 날부터 이거는 그럼 월세 원래 내는 날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인한테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분리해서 임차인에게 지불시키도록 하는 것이 좀 정산하기가 편해요. 세금 처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게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받은 것도 돌려주고 뭐 해주고 이건 나중에 법인 회계 처리할 때 복잡해져요. 법인 회계 처리할 때 복잡해진다고요. 매수인이 법인일 때. 그러니까 그냥 딱 잔금일 날 기준으로 잔금일부터 월세, 관리비,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수인 쪽에서 발행하고 잔금일 전날까지는 매도인 쪽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정산해서 분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계약서 서류만 믿지 말고 매수인은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임차인과 직접 함께 확인해서 자, 매수인은 공인중개사 좀 대동해가지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직접 함께 확인해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요 승계확인서에 체크해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계약서하고 똑같이 않은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월세 지급일은 언제인지, 그다음 매수인의 월세 수령 계좌 등을 기록해서 그 현재 임대차 관련 내용의 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직접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은행 대출이자는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잔금일 하루 전까지는 매도인이 이자 지불 의무가 있고 신규 대출 발생했다든지 신규 대출 발생했으면 당연히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내겠죠. 근데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에 좀 애매한 거예요. 대출을 승계해도 잔금일부터는 매수인이 대출 이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인데 매수자가 승계받기로 하지 않은 폐기물 쓰레기를 뭐 승계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 쓰레기는 매도자가 치워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고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매매하고 나서 잔금 후에 저희들 폐기물 처리 비용만 1,000만 원 넘게 들어간 매매건도 있었어요. 매매 금액은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3일 내내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도인은 내부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매수인이 아니 돈 다 줬더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제 폐기물 그러면 경험이 있으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들 전화번호 제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딱 와가지고 견적 내도록 해줬죠. 견적을 내가지고 견적이 이래 나오는데 이거 안 채워주면은 법적으로 문제 걸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니까 좀 넉넉하게 견적서를 내라고 했죠. 넉넉하게 매수인 입장에서 넉넉하게 치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러면은 매도인은 내 눈탱이 맞을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이건 너무 강한 거 아니가 하면서 자기가 또 견적을 내요. 그러면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서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 폐기물 같은 거 이래 치우는 전화번호를 잘 모르면 그냥 구청에 연락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쪽 회사가 제일 싸게 해줘요. 일반적으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폐기물 수거하는 회사
전화번호 좀 회사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들한테 확인할 때 이 페이지만 하고 마칠게요. 예. 매매 대금과 매매 대금 납부 서로 주고받고 하면 정확한 거죠. 돈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받고. 네, 소유권 이전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상에 기록해야 하는 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에 기록해야 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부분의 문제들이 건물 매매하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의 문제들은 공인중개사가 뭐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 그런 부분들은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직접 좀 해결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 대신에 저희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충분히 같이 힘써서 도우시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꼭 이제 이야기를 계약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무소에서는 이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0% 오차까지는 허용을 해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 좀 편차는 좀 있어요. 예, 건물 부가세. 그러니까 100%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100%.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건물 부가세 한급을 받지 못하는 병원이라든지 면세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매수인이 병원이다. 면세사업자다. 그러면은 건물 부가세를 내가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한테 줬는데 이걸 환급을 못 받잖아요. 환급을. 그러면 이 건물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5억을 주는 게 낫겠어요? 4억을 주는 게 낫겠어요? 내가 5억 주고 4억 준 돈을 환급 못 받는데 적게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민해지는 부분에 관해서도 미리 부가세 환급 못 받는 매수인이 있다든지, 아니 매도인이 또 면세사업자고 세금계산서 끊어줄 수 없다든지 이런 매매 당사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토지공시지가나 건물기준시가의 안분 비율로 해서 계산하는 거 말고 감정평가를 내서 건물 부분에 관한 10%를 건물 부가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앞에 매매할 때 매도인이 병원이고 매수인이 병원이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부가세 부분이 금액이 크니까, 매매 금액 단위가 100억이 넘어가니까 건물 부가세 부분이 크니까 감정을 내 가지고 최대한 건물 감정가를 적게 나오도록 해서 건물 부가세를 줄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분 비율로 안분 계산해 가지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 건물 부가세가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만 많이 안 나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분 계산해서 계산하니까 10억인데 택도 아니게 건물 부가세 3억만 내면 되도록 감정평가를 했다. 이런 문제 되겠죠. 그런데 한 7억, 8억 이렇게 오차범위 30% 범위 내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또 우리가 수업하고 하겠지만은 앞에 자료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1월, 2월, 3월에. 그런데 매도인한테도 따로 받고 매수인한테도 따로 받고, 그럼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이 안분 계산해서 건물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체크해 가지고 혹시 틀린 게 없는지, 그러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뭐 1%, 2%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대충 세무사 두 군데서 했으니까 틀린 게 없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시간 넘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